여보, 생활비로 50만 원만 더 줘요. 정말로 식비가 모자라요. 그럼 이제 하루에 2끼만 먹어. 우리 나이에 3끼나 먹을 필요가 있어? 생활비를 더 달라고 했을 때 남편이 제게 한 말입니다. 경비 일을 하던 남편은 매일 받은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었습니다. 그러다 입주민과 크게 다툰 날, 결국 일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 앉았죠. 저는 솔직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화풀이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짜증과 잔소리는 그대로였고, 한 달이 지나자 생활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도 그만뒀는데 생활비도 줄여야지. 답답한 마음에 친구 미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렇게 살아? 언제까지 참고 살래? 제 이야기를 들은 미자가 흥분하며 이혼을 권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이혼하면 뭐 먹고 사냐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사냐고요. 그러자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은 된다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일 안 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용기를 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연금은 훨씬 적었고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공공근로 일을 시작했지만 할머니들의 텃세에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며 삽니다. 오늘도 폐지를 주우며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해볼까?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이금자입니다. 새벽 6시 현관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야간 경비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었죠. 뭐야, 아침밥도 안 차려놨어? 밤새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에 들어오자마자 잔소리부터 시작했습니다. 5년째 똑같은 패턴이에요. 밤새 경비실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는 거죠. 부엌으로 나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처음 경비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일하는 남편이 고맙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고마움도 사라진 지 오래였죠. 밥상을 차려놓고 앉으니 남편이 또 시작했어요. 어젯밤에 주차 문제로 입주민이랑 실랑이가 있었다느니, 관리소장이 나이 많다고 무시했다느니,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으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계속 일을 하냐고,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냐고요. 남편은 젓가락을 탁 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일 그만두면 누가 돈을 주냐고, 일할 수 있을 때 더 해야 한다고. 70살이 넘어서도 밤새 경비실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5년째 매일 이렇게 당하니 지쳐가는 것도 사실이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환절기라 그런지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목은 부어서 침 삼키기도 힘들었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남편은 밤새 일하고 왔는데 잠이나 쳐자고 있어? 당장 일어나서 밥 차려. 목이 아파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감기 걸려서 힘들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차려 먹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불을 확 잡아당겼어요.
잠도 못 자고 일하고 온 나보다 더 힘들다고? 당장 일어나서 밥 차려. 결국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콩나물국을 끓이면서도 손이 떨렸죠. 밥상을 차려놓고 앉으니 남편이 또 불평을 시작했어요. 반찬이 싱겁다느니 국이 뜨겁지 않다느니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궁시렁거렸죠. 어젯밤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대꾸했다는 둥, 주차 문제로 입주민한테 무시당했다는 둥, 또 경비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70살 먹고도 밤새 남의 집 지키는 일이 쉬울 리 없죠. 그래도 이렇게 매일 저한테 화풀이하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감기약을 먹고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몸이 좀 나아져서 친구 미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미자는 5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장 보러 가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병원비는 또 얼마나 비싼지. 그러다가 결국 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일 새벽에 들어와서 화내는 것, 아픈데도 밥 차리라고 소리 지르는 것, 다 털어놨어요. 미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어? 나 같으면 못 참아.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뭐 어쩌겠냐고,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고요.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죠. 싸우든지 헤어지든지 해야지. 인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렇게 살 거냐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하면 뭐 먹고 사냐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살겠냐고요. 그러자 미자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자기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나오는 걸로 잘 살고 있다고. 욕심 안 부리면 일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요. 미자가 전세 사는 작은 아파트지만 깨끗하게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가끔 여행도 가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혼자서도 잘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자가 물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냐고요. 저는 모른다고 했죠. 남편이 통장 관리를 다 하니까 저는 생활비만 타서 쓸 뿐이었어요. 미자가 혀를 찼습니다. 그것도 모르면 어떡하냐고. 자기 노후연금인데 그것도 모르고 산다니 한심하다고요. 미자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치면 150만 원은 넘게 나올 거라고 했어요. 150만 원. 그 정도면 혼자 살만할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퇴근해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오냐고요. 남편은 숟가락을 탁 놓고 저를 노려봤어요. 알아서 뭐 하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그렇게 또 무시당했습니다. 4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제 노후연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는 게 서글펐어요. 한 달 후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남편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또 일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나물 반찬 몇 가지. 밥상을 놓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화난 남편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씻고 경비복으로 갈아입을 시간인데 남편은 거실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깜빡 잊었나 싶어서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죠. 일 나갈 시간 아니냐고, 늦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화를 냈습니다. 일 그만뒀어.
더러워서 더는 못하겠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경비일로 버는 돈이 있어서 그나마 생활이 됐는데.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70살 넘어서 밤새 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을 테니 그만두길 잘했다고요. 솔직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이제 더는 남편의 스트레스를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죠.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을 그만둔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TV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죠. 밥이 질다, 반찬이 짜다, 집안이 지저분하다. 경비 일할 때는 아침에만 잔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들어야 했습니다. 차라리 일하러 나갈 때가 나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1일이면 남편이 생활비를 주는 날이에요. 핸드폰으로 입금 문자가 와서 확인해 봤는데 평소의 절반밖에 안 들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생활비가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일도 그만뒀는데 생활비도 줄여야 한다면서 뭐가 문제냐고 되물었죠. 기가 막혔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라는 건지. 이 돈으로는 장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쌀값에 반찬값 생각하면 원래대로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놀면서 뭔 돈이 그리 필요하냐며 부족하면 나가서 벌어오라고 했죠.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40년 넘게 살림하고 애 키우고 시부모 모시느라 고생했는데 집에서 논다니요? 참았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받는 거 절반은 내 몫이니까 그거라도 달라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섰어요. 눈이 부리부리해져서는 소리를 질렀죠. 국민연금에 네 몫이 어디 있어? 내가 죽어라 이래서 낸 돈 돌려받는 건데. 날강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날강도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생활비는 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자꾸 계산을 하게 됐어요. 콩나물 하나도 아까워서 못 사고 고기는 구경도 못했죠. 김치도 담그지 못하고 포기김치로 때웠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갔고 반찬통도 하나둘 비어갔어요. 남편은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냐고 잔소리했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아침에 남편한테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50만 원만 더 줘요? 정말로 식비가 모자라요. 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이제 하루에 2끼만 먹어. 우리 나이에 3끼나 먹을 필요 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놀랐습니다. 빈정이 상한 저는 미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죠. 카페에서 만난 미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남편이 일을 그만뒀는데도 화내는 건 똑같고 생활비는 절반으로 줄였다고. 국민연금 달라니까 날강도 취급까지 했다고요. 미자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렇게 살아? 언제까지 참고 살래? 미자는 흥분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남편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 사냐고. 우리 나이가 67살이지 87살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당하고 사냐고요. 그러면서 동네 친구 순덕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덕이도 작년에 남편이랑 이혼했대요. 40년 무시당하고 살다가 참다 못해 이혼했는데 순덕이 남편이 처음엔 비웃었답니다. 어디 가서 잘 사나 보자고
한 달도 못 가서 돌아올 거라고 큰 소리 쳤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냐고 미자가 물었어요. 이혼하고 6개월 만에 남편이 찾아왔답니다. 혼자 살아보니 빨래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해먹고 청소도 엉망이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무릎 꿇고 빌어서 다시 합쳤는데 지금은 순덕이를 여왕처럼 모신대요. 미자가 말했어요. 너 남편도 한번 정신 차려봐야 한다고. 너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받은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현실이 막막했죠. 이 나이에 이혼하면 뭐 먹고 사냐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살겠냐고 했어요. 미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걱정이냐고, 국민연금에 재산 분할도 받을 텐데. 요즘은 황혼이혼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잘 받는다고. 재산 절반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도 선뜻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모든 걸 바꾼다는 게 두려웠죠. 그냥 살아야지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자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자 말대로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다가 이제 들어와. 집구석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야? 남편은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 보이며 화를 냈어요. 텅 빈 냉장고, 김치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비 더 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식비도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가계부 적은 거 가져와 봐. 어디에 그리 많이 쓰는지 보자고. 40년 동안 참고 참았던 울분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내가 돈을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래요? 나도 더는 이렇게 사는 거 지쳤어요. 우리 이혼해요. 이혼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내가 정말 이 말을 했구나 싶었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봤어요. 뭐? 어디서 감히 이혼이란 말을 올려? 미쳤어? 평소 같으면 무서워서 꼬리를 내렸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미자 말이 용기를 줬는지 아니면 정말 한계에 다다랐는지 저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왜 이혼하자고 하니까 무서우냐고. 그동안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도 당당하냐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날강도 취급이나 하고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큰 소리 치냐고요. 남편의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이를 악물고 한참을 노려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냐 해줄게. 이혼하자.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건가.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습니다. 물러설 수도 없었고 물러서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거실을 쿵쿵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후회가 되는 건지 시원한 건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남편도 안방에서 잠을 못 이뤘는지 계속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67살에 혼자서 살 수 있을까? 가계 불안이. 생활비 절반 줄여놓고 가계부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기가 막혔어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이혼하자고 하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이 벌써 아들한테 전화했나 봅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더는 못 살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주말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그때까지 좀 진정하고 계시라고 했죠. 주말이 되자 아들과 딸이 함께 왔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았어요. 아들과 딸은 심각한 표정이었고, 남편은 팔짱을 낀 채 딴청을 피우고 있었죠. 엄마, 아버지,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먼저 물었어요. 딸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다며 자기는 영문도 모르겠다는 투였어요. 아들과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따지듯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나서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인 것, 국민연금 달라니까 날강도 취급한 것, 하루 두 끼만 먹으라고 한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그런데 아들과 딸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성격 원래 그러시는 거 모르세요?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딸이 말했어요. 아들도 거들었죠.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고 권위적이긴 해도 그게 이혼 사유가 되냐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랑 한 달만 살아봐. 그래도 그런 말이 나오나?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40년을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마저 남편 편을 드니 서러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과 딸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혼하시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시고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재산 분할도 받을 거라고. 그리고 나도 일할 수 있다고요. 67살이 무슨 90살도 아니고 아직 팔팔하다고 했죠.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며 설득했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다고, 아버지도 반성하실 거라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40년을 참았으면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죠. 남편과는 피한 말 외에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을 협의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깝다는 표정이었지만 법적으로 제 권리였죠. 국민연금도 분할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어요. 절반으로 나누니 한 달에 35만 원 정도였습니다. 기초연금 33만 원과 합치면 68만 원이었죠. 미자가 말한 150만 원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그래도 혼자 살기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했구나. 40년 결혼 생활이 끝났구나. 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딸이 와서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녔죠. 엄마, 월세보다는 집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생활비가 부담스러우니까 작은 아파트라도 사서 들어가세요. 딸의 조언이 맞는 말 같았어요. 월세를 내면서 사는 건 아깝기도 했고요. 몇 군데를 둘러본 끝에 괜찮은 곳을 찾았습니다. 19평짜리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여기였어요. 좁긴 해도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하지만 막상 계약하려니 불안했습니다. 2억을 빼면 5천만 원밖에 안 남는데 병원비라도 크게 나오면 어쩌지? 딸은 괜찮다고 연금도 나오니까 충분하다고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월세를 선택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깨끗한 원룸이었어요. 엄마, 월세가 아까운데 그냥 집을 사세요. 딸이 안타까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죠. 계약을 마치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 눈치 보며 용돈 타 쓰던 제가 이제 2억이 넘는 돈을 갖게 됐다니. 통장을 보며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아프지만 않으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날, 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와 그릇 몇 개, 이불. 빈 원룸에 앉아 있으니 막막했습니다. 67살의 새 출발이라.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더는 남편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잔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죠.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조용한 집이 천국 같았어요. 남편 잔소리에 잠 깨는 일도 없고, 밥 차리라고 윽박 지르는 소리도 없었죠. 하고 싶을 때 밥 먹고, 보고 싶은 드라마 실컷 보고, 낮잠도 마음껏 잤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현실이 발목을 잡았어요. 통장을 들여다보니 연금 68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월세 40만 원, 관리비 8만 원. 꼬박꼬박 나가는 고정비를 빼니 손에 쥐는 건 고작 20만 원이었죠. 이걸로 한 달을 어떻게 살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생활비 줄였을 때보다 더 팍팍했어요. 결국 일자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많이 한다는 요양보호사 보조 일이 눈에 띄었죠. 시급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 구인 공고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아직 자리 있나요? 나이는 67세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죄송하지만 60세 이하만 뽑는다고. 일이 힘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렵다고. 몇 군데 더 전화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나이를 듣자마자 거절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죠. 식당 일도 알아봤는데 관절염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공공근로라도 해야겠다 싶어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모집 기간이 아니고 3개월 후에 다시 모집한대요. 3개월.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나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2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이 돈을 조금씩 까먹으면서 3개월은 버틸 수 있겠다 싶었죠. 공공근로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니 시간이 안 갔어요. 그래서 손주가 보고 싶어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5살 손주가 할머니 왔다고 뛰어나와 안기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며느리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오셔서 애 봐주시니 고맙다고. 자기는 그동안 밀린 집안일 한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3번, 4번 가니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부터 인상을 쓰더니 나중엔 대놓고 말했어요. 오늘은 친정에 가야 해서 바쁘다고. 내일은 친구 만나기로 했다고. 눈치 없이 자주 간 제가 미안했습니다. 그 후론 일주일에 1번만 가기로 했어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공원 한 바퀴 돌고, 오후엔 TV 보고, 저녁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손주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평일 낮에 웬일인가 싶었죠. 엄마, 오늘 연차 냈어요. 우리 아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손주가 할머니를 부르며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아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어요. 집에 들어와서 손주는 장난감 갖고 놀게 하고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회사는 잘 다니고 있냐고 물었죠. 아들이 한참을 뜸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부탁할 게 있어서 왔다고. 이번에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였어요. 2년 전엔 3억이었는데 지금은 4억 5천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죄송한데 1억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2년 후에 전세 끝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1억. 그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은정이가 임신했는데 이사 갈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고, 대출도 한도가 꽉 차서 더는 못 받는다고. 평생 저한테 손 한 번 안 벌리던 아들이 처음으로 도움을 청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래, 2년 후엔 꼭 갚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 통장에 1억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 통장에 1억 2천만 원이 남았어요. 불안했지만 2년 후에 받으면 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 후, 이번엔 딸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울먹이는 얼굴이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집으로 들였죠. 엄마, 오빠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딸이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요. 사위가 잘 다니던 대기업에서 잘렸다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1억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니깐요. 그러자 딸은 오빠한테는 빌려주고 자기한테는 안 빌려주냐고, 이혼할 때 누가 더 도와줬냐고 서운해했어요. 딸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엄마, 은행에 넣어둬봐야 이자 얼마 안 나와요. 저한테 빌려주시면 매달 30만 원씩 이자로 드릴게요. 장사 잘 되면 바로 갚을 거예요. 매달 30만 원이면 생활비가 50만 원? 그럼 통장돈 안 건드리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딸에게도 1억을 빌려줬습니다. 보내고 나니 통장에 2천만 원만 남았어요. 2억 2천만 원이 2달 만에 2천만 원이 된 거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맞나? 너무 쉽게 돈을 빌려준 건 아닐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2천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공공근로는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설마 떼먹겠어요? 2년 후면 아들이 1억 갚고 딸도 매달 이자 주면서 천천히 갚겠죠.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공공근로 모집 기간이 됐습니다. 주민센터로 달려갔어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죠. 이번엔 꼭 붙어야 하는데. 다행히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 5시간 공원 주변을 돌면서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시급은 최저시급이지만 한 달이면 70만 원 정도였죠. 일주일 후 첫 출근을 했습니다. 공원 입구에 60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서로 아는 사이인지 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처럼 처음인 사람은 몇 명 안 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반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장 할머니가 한 명씩 이를 배정했어요.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죠. 어머니는 화장실 청소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화장실 청소부터 배우면서 시작해요. 화장실이라니 가슴이 철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시작해야죠. 공원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변기는 누렇게 변색됐고 바닥엔 오줌이 튀어 있었죠. 휴지통은 넘쳐서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변기를 닫고 바닥을 대걸레로 밀고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2시간쯤 지나서 잠깐 쉬려고 밖으로 나왔더니 공원 한쪽 정자에서 반장 할머니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과자를 먹으며 하하호 웃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편한 일만 하는구나 싶어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화장실 청소만 했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까지. 하루에 2곳을 돌면서 청소했죠. 무릎은 점점 더 아프고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반장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한 달 했으니까 이제 다른 일로 교대해달라고 부탁했죠.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 줍기, 낙엽 쓸기 같은 편한 일을 하는데 왜 저만 계속 화장실이냐고요. 반장 할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교대는 무슨 교대냐며 처음 배치받은 대로 끝까지 하는 거라고 했죠. 이번 공공근로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고, 누가 정한 거냐고 따졌어요. 하기 싫으면 나가. 할 사람 많아? 반장 할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만둬야 하나. 하지만 다른 일자리도 없는데. 다음 날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편한 일 하고 새로운 사람들한테만 힘든 일을 시킨다고요. 특히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한테 화장실 청소만 6개월 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했죠. 직원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오후 일터로 갔더니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화장실 청소를 같이 하던 박씨 할머니가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저와 화장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바뀐 거죠. 왜 여기 있냐고 물으니 반장이 오늘부터 이거 하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제가 이제 화장실을 혼자 해야 한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복이구나. 주민센터에 일렀다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반장 할머니를 찾아갔더니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또 주민센터 가서 고자질 하실래? 혼자 못하겠으면 그만두든가. 다른 사람들도 저를 따가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완전히 왕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정말 혼자서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예전엔 2명이서도 힘들었는데 혼자 하니까 시간도 모자라고 체력도 못 버텼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이래야 겨우 끝낼 수 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심도 혼자 먹어야 했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일주일을 버텼지만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 몸 망가지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주민센터에 가서 그만둔다고 했어요.
직원이 만류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면 다음 공공근로 모집 때는 뽑히기 어렵다고,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하지만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다음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만둔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펼쳤어요. 한 달 동안 70만 원 벌었지만 생활비로 다 나갔습니다. 딸이 준다던 이자 30만 원도 첫 달만 주고 안 줬어요. 장사가 잘 안 된다면서. 통장엔 여전히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2년을 버텨야 하는데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가 너무 아팠어요. 며칠째 신경 쓰이더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욱신거렸죠.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플란트를 2개 해야 한다고, 이대로 두면 옆 치아까지 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당장 해야 한다는 거였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계산했어요. 개당 100만 원, 총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200만 원. 통장 잔고의 10분의 1이에요. 그 돈이면 2달은 더 살 수 있는데. 생각해보고 오겠다고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80대는 돼 보이는 할머니가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예전엔 나요, 힘들어서 어떻게 하며 혀를 찾는데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돈이 될까? 나도 할 수 있을까? 리어카 뒤를 밀어주면서 물었어요. 어르신, 이렇게 한가득 싣으면 얼마나 받으세요? 할머니가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걸로 얼마 못 받아요.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거지.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공공근로도 못하는 나이에 폐지나 죽고 다녀야 하나? 통장을 또 펼쳐봤습니다. 2천만 원에서 생활비 쓰고 임플란트 하면 1,800만 원. 아니다. 임플란트는 참아야겠다. 이대로는 2년을 못 버틴다. 집에만 있을 수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장 볼 때 쓰던 손수레를 끌고 나갔어요. 누가 볼까 창피했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게들 앞을 돌아다니니 박스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치킨집, 편의점, 카페. 다 문 닫은 가게들 앞에 깨끗한 박스가 쌓여 있었죠. 손수레에 열심히 담았는데 금방 가득 찼습니다. 아직 박스가 많이 남았는데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룸 뒤편에 리어카가 하나 세워져 있는 걸 봤습니다. 원룸 관리인분을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새벽에서 아침까지만 쓰겠다고, 텃밭에 거름 나르는 데 쓴다고 둘러댔죠. 다행히 허락해줬습니다. 다음 날 새벽 리어카를 끌고 나갔어요. 손수레보다 훨씬 많이 실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상가를 한 바퀴 돌면서 박스 한 박스는 다 주웠죠. 1시간 만에 리어카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부푼 기대를 안고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이 정도면 2만 원은 받겠지. 6천 원이요. 고물상 아저씨가 저울에 달고 계산기를 두드린 후 건넨 돈이었어요. 이렇게 많은데 6천 원이라니.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3번 왔다 갔다 하면 2만 원은 되겠지 싶어서 다시 나갔어요. 또 1시간 동안 박스를 모아서 갔습니다. 이번엔 6천 원. 총 1만 2천 원을 벌었어요. 새벽에 3시간 일해서 1만 2천 원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하면 한 달에 36만 원. 월세는 안 되지만 그래도 생활비는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박스를 줍고 고물상에 팔고 리듬이 생겼어요. 어느 가게가 박스를 많이 내놓는지 언제 나가면 좋은지도 알게 됐죠.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리어카 가득 박스를 싣고 고물상에 도착했는데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제복 입은 경찰 2명이 고물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폐지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기 상가들 앞에 있는 거 주워왔어요. 대답하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그건 가게 주인들이 모아둔 거라고,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라고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절도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과자가 되는 건가? 이 나이에?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빌었습니다. 경찰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67살에 처음으로 경찰차를 탔습니다. 조사실에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다 말하고 조서를 썼어요. 왜 가져갔냐고 물어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그랬다고. 경찰이 신고한 가게 주인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이고 몰라서 그랬다고, 다시는 안 그러신다고 설득했죠. 한참 후에 경찰이 돌아왔어요. 다행히 가게 주인들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대신 다시는 가게 앞 박스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창피하고 서럽고 비참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침착하게 말했죠. 엄마가 좀 힘들어. 빌려준 돈 좀 빨리 갚을 수 없니? 조금이라도. 아들이 난감해하며 대답했습니다. 2년 후에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전세금이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사가 잘 안 돼서 대출금 갚기도 힘들다고, 정말 미안하다고만.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편이랑 살 때보다 더 비참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혼한 지 1년 후, 저는 다시 새벽 길거리로 폐지를 주우러 나갑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남편한테 연락해 볼까? 안 되겠죠?